지금 벌어지는 미중 경쟁 내지는 이 냉전은 상당히 성격이 틀린 게, 첫 번째가 이거는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체제 경쟁도 아닌 뿐더러 미중이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미중뿐만 아니고 오히려 미중 외에 다른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요즘 글로벌 사우스, 뭐 네. 아프리카 이런 데서 중동 굉장히 한국하고 뭘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전 세계가 이게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국과 타이완. 전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지정학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참 의미 있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정말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돗자리 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이게 갑자기 쓴 건 아니고, 요즘 뭐 전 세계가 좀 혼란스럽지만 한반도야말로 그냥 한국 전쟁 이후로 그냥 안보 백화점 같은 온갖 그 안보 관련 이슈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거 논의들이 뭐 우리 수업 시간에야 저희들 학생들하고도 하지만, 네. 일반 뉴스나 아니면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자주 논의를 하는데, 그게 좀 종종 좀 너무 정치와 이념화되는 좀 그런 경향이 예. 있어서 오히려 좀 현실적인 대안 이런 걸 좀 마련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걸 제가 평소에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론이나 개념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잘 쉽게 해드리면, 네. 그 앞으로 우리 한반도 관련 안보 이슈들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쓰다 보니 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우연히 이번에 좀 나오게 됐는데, 네. 하필 이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러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전쟁론 여기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해오셨고, 특히 군사 안보 쪽으로 많은 또 연구를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신가요? 저희 분야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냉전 이후 1990년대에 이제 냉전이 끝나고, 네. 이제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랬죠. 맞아요. 90년부터 2000년대 10년, 20년까지는 주요 국가 간의 내지는 이런 강대국을 낀 전쟁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뭐 아프가니스탄 한 건 있었는데, 예. 유럽에서 이렇게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킨 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90년대 걸프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네네네. 중동까지 확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중심에는 근데 미국이 끼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쟁도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교수님은 지금 어떤 트럼프가 좀 자꾸 이렇게 전쟁을 도발하려는 이런 움직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경우에는 실제로 사담 후세인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었고, 아프가니스탄도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여기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당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친 건 이란이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한 게 없었어요.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핵 협상을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네. 가서 일방적으로 때렸거든요. 그 네타냐후가 뭔가 설득을 한 걸까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네. 질문하셨는데, 역시 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네타냐후가 먼저 이제 한 것 자체도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거 미리 막겠다.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선제 공격보다도 오히려 저희는 예방 공격이라고 합니다. 선제 공격은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임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휴전선에서 만약 북한이 뭐 우리에 대해서 장사포를 이제 쏠 준비를 한다든지, 예. 이걸 보고 있다가 그걸 보이면 즉각 반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하나의 선제 공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방어를 목적으로 한, 예방 공격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임박한 건 아닌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몇 달 후 아니면 몇 년 후에 위협이 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을 과거에도 왕왕 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핵시설도 공격하고, 네. 뭐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핵이 직접적인 위협은 되는 건 맞아요. 아니었어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어쨌건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한 예방 공격의 목적을 같이 한 거였죠, 최소한.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옆나라니까. 근데 맞습니다. 미국은 제3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왜 미국이 나서서 그렇게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이란을 때렸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미국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전쟁을 나는 막고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던 네.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랬던 거래. 사실 국론을 통합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뭐 미군이 큰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1차적으로는 이란 핵시설을 상당히 타격을 줬기 때문에 네. 뭐 이란 핵시설 제거 파괴라는 1차적인 뭐 정치적인 목표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트럼프는 노벨상의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란 핵 제거, 이 수건 사업을 내가 해결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노벨상을 타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세요? 근데 뭐 아마 그 생각을 또 본인이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예. 현실은 지금 보면 당장 1차적인 군사작전은 성공한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후에 보면 근데 진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느냐. 네. 특히 이란 핵물질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고 논란이 있잖아요. 오히려 예. 이 사전에 빼돌렸다. 내지는 뭐 일부 파괴됐다 하더라도 이란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안 되겠다. 핵을 진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동기만 심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도 또 반체제적인 운동이 많았거든요. 이 신정 정치가 좀 너무 과도하다. 네. 그래서 일부 국민들, 특히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런 뭐 히잡 같은 걸 쓰는 걸 강요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오히려 미국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란 국내 여론이 단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 체제가 계속 오히려 공고화되면서 오히려 핵 개발을 장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인데 그런데도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이 네. 될 수밖에 없는데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내지는 너무 위험한 결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이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위험하다. 저희가 이제 절대 무기라고 합니다. 핵 무기는 그거는 주로 그런 의미에서 또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제 억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핵 억지가 미국의 핵 선제 공격 같은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란과 북한의 또 틀린 거는 이란은 어차피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하더라도 이란이 뭐 직접 미국을 공격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경우에는 핵이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이 지금 우리 휴전선 전방에서 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재래식 무기만 해도 엄청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이건 좀 너무 위험하다. 너무 북한에 위험하다.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은 이미 너무 위험하다는 게 94년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북한이 지금 이란처럼 초기 이제 핵을 막 개발하기 시작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하다가 안 됐다. 그것도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뭐 물론 그때 당시 우리 김영삼 정부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뭐 그런 이미 일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문제도 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지금 강대국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교수님 보실 때 과거 그 미소 냉전 체제와 지금의 미중 경쟁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흔히 이제 지금 미중 경쟁을 21세기 뭐 신냉전 아니면 영어 표현은 콜드워 2, 뭐 시즌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지금 벌어지는 미중 경쟁 내지는 이 냉전은 상당히 성격이 틀린 게 첫 번째가 이거는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체제 전쟁이 네, 아니라 체제 전쟁이 아니죠. 중국이 일단 자기 공산주의력은 하지만 그걸 뭐 전파하려고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 혜택을 받은 경제는 자기 스스로 상황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인 경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체제 경쟁도 아닌 뿐더러 미중이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그 수많은 물품들 제조업 그걸 수입을 안 하면 월마트에 예를 들면 쌓여있는 60%의 상품이 중국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크고 세 번째는 중국이 뭐 미국을 넘어뜨리고 내가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의 좀 지도력을 인정받겠다 하는 건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 미중 경쟁의 핵심은 뭐 과거처럼 이념 경쟁이나 무슨 뭐 군사 뭐 핵무기 대결보다는 오히려 산업 기술 뭐 이런 경제 전쟁 이런 쪽에 이제 성격을 더 네. 많이 띠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흔히들 뭐 미중 경쟁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이 책에도 나옵니다면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피할 것인가 내지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입장에서 중국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패권 잠재적인 패권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전략이 한 7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이나 심지어 뭐 동남아 여기 인도 같은 나라들도 보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도 좀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좀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꼭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 상황을 주도하는 좀 약간 적극적인 주도자적인 위치에서 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죠. 뭐 경제는 아시다시피 세계 한 10위권이고 네. 군사력은 세계 5위라 그럽니다. 그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맞아요. 글로벌 파이어 네. 파워라고 국제적인 그 싱크탱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흔히 이제 4차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반도체도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도 굉장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미중뿐만 아니고 오히려 미중 외에 다른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요즘 글로벌 사우스, 뭐 네. 아프리카 이런 데서 중동 굉장히 한국하고 뭘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동유럽도 그렇잖아요. 방산, 동유럽 지금 폴란드. 뭐 방산 네. 이미 그건 가장 대표적인 네. 사례고요. 유럽에서 지금 한국 무기를 이렇게 사갈 줄 누가 그러니까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잘 파악하고 그거를 우리 나름의 그 카드로 활용을 한다면 네. 단순히 미중 차원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글로벌한 여러 가지 이슈나 아젠다에 있어서도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또 민주 회복 데모크라틱 레질리언스라고 개혁? 해가지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한국이 결국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이 시민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임을 좀 증명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보면 전 세계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민주주의들이 이제 후퇴하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저희가 단순히 경제나 뭐 기술 차원뿐만 아니고 심지어 뭐 거기다가 소프트 파워, 뭐 문화도 있고요, 요즘. 그럼요. 그래서 예. 저희가 가진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들을 정말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새우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경쟁을 지렛대 레버리지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저도 뭐 그건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과 저희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 또 저희 분야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중견국 뭐 미들 파워냐
뭐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어떤 뭐 중추국가냐, 뭐 강대국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는 만만치 않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는 저희가 좀 인식을 가지고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뭘 이걸 예. 관리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지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국제적인 무대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 세계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 미중 정상이 못 만났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라도 이제 자기들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도 않을 수 있어서. 그렇다면 뭐 에이펙 같은 경주 정상회담이 하나의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물론 당연히 나머지 또 다른 그 수많은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개최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번에도 한번 또 저희도 한번 구상해보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 2기 때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처음에 이제 두 양반이 굉장히 좋다가 하노이에서 이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들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 미국하고 뭘 해결해야 모든 게 풀리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뭐 아직도 계속 말할 때마다 뭐 똑똑한 사람이다 좋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국내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이번에 여러 법안도 통과시키곤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도 많고 논란이 네. 많아서 이거야말로 1차 때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 한 것도 원래는 막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다가 그 옆에 있던 백악관 비서실장이 존 켈리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역대 미국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그 정상회담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뭐 트럼프 김정은 시즌2가 다시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이 지형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북극 항로에도 좀 관심이 있긴 한데 네네네. 그 북극 항로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나라 그 부울경 쪽에 거점 해상 도시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항로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항, 맞습니다. 울산항. 네. 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틀을 벗어나는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은 보면 소위 말하는 대전략이 있습니다. 예. 이 대전략이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한 정권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좀 큰 그림을 짜면서 추진하는 이런 아이디어 구상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하는 1대1로 그거는 뭐 그게 이제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도 냉전 시기에 나름 봉쇄 전략이라는 대전략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지금 이제 미중이 거기에 이제 시진핑의 1대1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로 이제 맞서고 있는데 네.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나름의 하나의 그런 좀 큰 구상을 가진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는 이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 국가인데도 너무 좀 육지 중심, 대륙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보면 영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일본도 여태까지 큰 제국 밖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해양을 그렇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예. 봐야 됩니다.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미 그러고 우리 뭐 서해나 이 남해 저쪽 대한해협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지나가는 물류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의 한 55% 이상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는 해양 여전히 그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린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교수님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륙 중심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해양을 바라보자. 네네. 한반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시야가 이렇게 좀 확 트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귀한 고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호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